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디자인과 브랜딩, 마케팅을 맡고 있는 최소연입니다. 마지막 세션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앞 세션에서 스토리와 테크놀로지가 만나 좋은 콘텐츠 경험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을 확인했는데요. 이 모든 시작점에는 고유한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는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콘텐츠란 무엇인지,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를 위해 플랫폼과 창작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대화를 위해 네이버의 콘텐츠 서비스를 리딩하고 계시는 이일구님, 그리고 세션을 안내할 때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로 소개했었는데요. 일본의 대표 콘텐츠 플랫폼 노트의 CEO 사다키 카토님, 그리고 각 플랫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신 크리에이터 나의 시선님, 나미 키시다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많은 팬클럽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또 이동 중이신 분들도 좀 중간에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충분히 또 시간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또 대화 나누면서 눈도 이렇게 마주쳐 주시고 저희끼리 또 청중분들과도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사분들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소개해 주실 때 나의 첫 번째 콘텐츠 혹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첫 번째 콘텐츠가 무엇이었을까?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준 그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카토상께 먼저 여쭤볼게요. 皆さんこんにちは。ノートの創業者でCEO の加藤貞明と言います。私はですね、もともと子どもの頃から本が好きで、それで本の編集者にまず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こで出版社でいろんな本を編集しておりました。韓国でも、翻訳されている本でいうと「マチネの終わりに」っていうですね、韓国では秋のマチネっていうらしいんですけども、本を編集したりとか、いろんな本を編集してきてた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インターネットが非常に発展してきて、クリエイターが活躍する場所がネット上で必要だと、しかも物を作るだけじゃなくてちゃんと報酬も得てそれを続けられる仕組みが必要だっていうことで、このノートっていう会社を始めました。で今ノートはですね、日本で一番大きな投稿プラットフォームになってまして、1000万 ID があってですね、月に7000万人ぐらいが訪れて、ですごいたくさんの物語が生まれていて、そこから本が出たり映画が出たり映像化されたりいろんな作品が生まれるプラットフォームになっています。で今日はいろんなものづくりの仕方を韓国の皆さんとお話しでき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まいりまし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키시다님 부탁드릴게요. 日本で作家として活動している岸田奈美です。私がノートというブログで最初に書いたのは、会社員の時にうつ病になってしまって仕事を休んでいる時に私の家族について面白おかしく書こうって思いついたのが始まりでした。私は1991年、今34歳なんですが、ちょっとユニークな家族がいます。生まれつき障害があってダウン症の弟、あと、車椅子に乗っている障害者の母がいます。おばあちゃんが最近認知症になっちゃったり、お父さんが中学生の時に突然亡くなっちゃったりって、これだけ言うとちょっと重いなとか大変そうだなと言われることが多かったんですが、私にとってはすっごく楽しいことを教えてくれる誇らしい家族だったので、それを給食中に自分のことには自信が持てないんだけど、自分のユニークな家族についてはみんなに話したい、好きになっ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書き始めたものが、ノートに自分で載せて、それがすごくたくさんの人に読んでもらえて本になったり
あと日本の NHK っていう有名なテレビ局でドラマにしてもらったり、いろんな活動の幅が広がって今ここにいます。今日は楽しみにして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나혜시선님. 안녕하세요. 나이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나이시선이라는 이름으로 17년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입니다. 저는 원래 제품 기획자였어요. 아이리버라는 곳에서 미키마우스 MP3 같은 제품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기획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런 어떤 조금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어떤 제 경험하고 시각을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 블로그를 시작한 게 벌써 17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거의 매일 일기를 쓰듯이 사진하고 글을 올렸고, 자연스럽게 이제 많은 이웃분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제가 이주를 한 이후에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면서 본격적인 컨텐츠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제품 소개로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제 일상하고 취향을 나누는 즐거움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일구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20년이 훌쩍 넘은 서비스인데 1020이 정말 좋아하는 서비스죠. 블로그, 카페, 지식인.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일본에서 이용자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가 된 밴드 서비스. 그리고 태어난 지 2년이 되어서 정말 쑥쑥 자라고 있는 막내 클립까지 네이버에서 콘텐츠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플랫폼 기획자 219입니다.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블로그나 클립에 제 소소한 일상을 좀 남기고 있는 좀 창작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창작자 여러분들을 열렬히 지지하는, 응원하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로거님이신 나이시선님 옆에 있어서 정말 영광인데요. 나이시선님이나 나미 키시다님처럼 이렇게 멋진 분들이 잘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일에서 요즘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분 모두 각자의 독특한 출발점 그리고 고유한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서 무척 흥미로운데요. 출발점은 달라도 또 기록하고 창작하고 공유하는 일에 진심이라는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 모두 다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한 무대에 모시게 돼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콘텐츠 생태계를 이끌고 계신 분들인 만큼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콘텐츠란 무엇인지, 또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역할과 창작자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지라는 부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먼저 크리에이터의 관점 먼저 가볼게요. 나혜시선님, 네,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공유하게 되는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재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은 여기다가 꼭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플랫폼일수록 계속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블로그 주인을 좀 슈퍼스타처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파워블로그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블로그를 한 적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파워블로그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계속 찾으면서 지금도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블로거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고 인상적인데요. 좋은 뮤지션이 빛나려면 좋은 관객, 또 좋은 무대, 좋은 연결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음악가의 얘기도 생각이 납니다. 일구님, 네, 네이버에 또 콘텐츠와 커뮤니티 관련된 서비스도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플랫폼의 역할은 어때야 할지 또 생각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슈퍼스타라는 단어를 말씀을 해주셔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사실 나혜시선님이 블로그의 슈퍼스타시죠. 그런 슈퍼스타들이 많아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저희는 항상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플랫폼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단연코 깊이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자 성장에는 사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소소한 자기의 기쁨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전업으로 하려면 뭐 이제 작가님처럼 정말 전업으로 하려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큰 보상 규모도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단계의 스펙트럼이 우리 플랫폼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만드는 일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카토님도 계시지만 공감을 하실 텐데 콘텐츠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콘텐츠 자체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저희가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어떤 창작을 하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광고가 들어가게 되고 광고에서 만들어진 수익을 창작자에게 줌으로써 이제 창작자 생태계가 유지가 되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일본에서 정말 카토님이 성공시켜 주신 노트라는 플랫폼도 그렇고 네이버에서도 요즘 그런 노력을 많이 하지만 콘텐츠 자체를 유료 판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료 구독자들이 생기고 매달 돈을 내는 분들도 생기고 편당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상 모델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요. 또 콘텐츠를 보다가 제가 어떤 이분이 소개하는 나이스선님께서 소개하는 이 좋은 제품이 굉장히 좋다라는 영감을 받아서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그 구매에 따른 비즈니스 쪽의 성과에 따라서 수수료를 또 창작자에게 주기도 하죠. 이렇게 콘텐츠 자체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쇼핑이나 뭐 플레이스, 여행 같은 버티컬 서비스가 정말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서 전환되는 거래로부터 창작자 수익을 만들어주는 요즘 막 뜨고 있습니다. 쇼핑 커넥트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수익 구조가 강화되고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슈퍼스타가 탄생하고 좋은 콘텐츠가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션이 굉장히 진지한 세션이거든요. 앞에처럼 시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나가서 춤을 출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감사합니다. 그 일구님과 제가 어찌 보면 텐션을 막 올려보자라고 작정했지만 또 가운데 모신 게스트 분들이 계시니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카토상께 여쭤볼게요. 노트는 굉장히 오랫동안 콘텐츠의 축적의 힘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많이 말씀 주셨잖아요. 어떻게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はい、今イルグさん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クリエイターの皆さんへの報酬というのは非常に重要なものだと我々も考えておりまして、もともと先ほど僕は出版社にいて編集者をしてたって申し上げたんですけども、出版社とかそこにいる作家さんがなぜそれが創作が続けられるのかというと、本を販売して売り上げが出てそこから収益が上がって報酬を払うという仕組みがあるからですよね。でノートは2014年に始まって11年前に始まったんですけれども、当時インターネットで課金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メジャーな仕組みではなくて、しかしながらやっぱり広告以外にも課金っていう仕組みがクリエイターが直接使える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なっていうことで、ノートでは創業当初からですね、クリエイターが直接課金してコンテンツを売れる仕組みを提供してます。で同時に単発の課金だけじゃなくてサブスクリプションもできるようにしてるんですけど、それによってクリエイターの皆さんはちゃんと収益も得られるし、収益だけじゃなくてお客さんとの長期的な関係性が作れるんですよね。深い関係性が作れる、そういう仕組みを提供しているので、それによってたくさんの皆さんが売り上げを上げる仕組みようになっていて、今年間1億円とかそういうレベルで売り上げているような人もいらっしゃいます。で何がやりたいかっていうと、実は単にお金っていうよりはクリエイターの皆さんが安心してものづくりを続けられる仕組みを作りたい、それが狙いでやっておりまして、読者とお客さん、クリエイターの皆さんのお客さんですね、ファンの関係性を、深い関係性を作っていくってことが我々一番重要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네, 창작자와 독자들 간의 관계의 깊이, 깊은 관계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유독 그 연결이나 관계라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키시다님,
또 노트의 창작자로서 이런 노트의 철학과 전략이 체감됐던 부분들이 또 많이 있었을 텐데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私はノートがなければこうやって皆さんの前でお話しすることもできないし、障害のある家族を抱えたままものすごい低い賃金ですごい長い時間働かないといけない会社で、やりがいはものすごくあったんですけど、すごく辛い毎日を送っていて、困っていること、悲劇を自分で抱え込んだままきっと生きていってたと思うんですね。それがノートという場所で私の身にあるトラブルとか不幸なこととかを話すと、みんなが応援してくれて笑ってくれて、中にはお金を払ってくれる人がいたんですよ。すっごいそれはびっくりしたし、自分の価値っていうものに初めて気づけたところでもありました。ただ自分の日常をエッセイとして発信しようという中ですごく悩んだのが人生の切り売りです。日本ではノートができる前は自分が書いたエッセイをだいたい1記事3万円ぐらいで売るんですよ。それは雑誌だったりウェブのメディアだったり、それは人によってはものすごく助かるお金だし名誉なことなんですけど、私にとっては人生で1回しか書けない家族のことを3万円と交換で載せて、その雑誌やウェブメディアがなくなってしまうと、それはもう私の手元には残らない、それだけで終わってしまうという中で、ノートで書き続ければずっとその文章は私のノートの中で残り続けるし、そこに共感をしてくれる読者さんが直接お金を払ってくれるっていうことがあって、私の創作活動自体を応援してくれる人たちと巡り会えたのはノートのおかげです。でこれが面白かったのが、私が書いてても喜ばれるんですけど、書いて疲れてちょっと休みたいなと思った時に思い切ってノートに「すみません、もう書けないです、ちょっと休ませてください」って読者に言ったんですよ。そしたら読者さんは「休んでください」と、書かなくていいのでこの私たちのお金でゆっくり旅行にでも行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そういうお金のもらい方をできたのは初めてです。書かずに生活もできる、応援してもらえるっていうことが体験できたのはもうノートでしかできない私にとっての体験だったので、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 네,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또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돈을 위해서만 사실 우리가 뭔가를 창작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좋은 콘텐츠가 꾸준히 만들어지려면 창작자와 플랫폼이 서로 동기부여하며 건강하게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 맥락을 이어서 플랫폼과 창작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 생태계 선순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순환이라는 게 뭘까? 콘텐츠가 잘 만들어지고 흐르고 뭔가 선순환하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 플랫폼의 전략과 또 창작자들의 실제 경험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콘텐츠 순환의 주도권이 플랫폼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들도 좀 있으시잖아요. 이 질문을 누구한테 드릴까요? 네이버의 콘텐츠를 또 보고 계신 일구님께 선순환의 의미 그리고 플랫폼의 전략,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선순환의 주도권이라는 단어, 저희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가끔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걸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늘 고민해 보면 콘텐츠 순환의 주도권은 역시나 당연히 창작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좋은 창작자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있어야만 이용자들은 그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좋은 콘텐츠를 그래서 플랫폼들이 많이 모으게 되면 그 플랫폼이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품질 높은 콘텐츠와 그걸 만들어주는 창작자가 생태계 순환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특히나 그렇죠. 네이버는 검색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답을 해줄 때 사용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냥 그게 바로 컨텐츠인 거죠. 그래서
그 콘텐츠를 더 절실하게 필요로 했고 그걸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스스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주시는 창작자 여러분들과 협력하는 모델을 계속해서 개선해 왔습니다. 물론 플랫폼 역할도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지만 그 창작자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잘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시작한 클립 서비스의 경우에도 보면 초반에 정말 초반을 시작하는 게 어렵잖아요. 다들 만들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역량 있는 창작자분들, 크리에이터분들을 모셔서 네이버 피드 서비스에 필요한 콘텐츠를 잘 만드는 일, 그런 일 저희 정말 열심히 진행을 했고 그런 협력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창작자들이 들어와서 재밌게 놀 수 있어야 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의 공간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 이용자들이 동참하고 같이 기뻐하고 누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태계는 확장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좋은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효과가 결국 서비스와 플랫폼의 성장을 이끄는 것이고 플랫폼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구님 오늘 전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으신 거죠? 네,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서 말이 좀 느립니다.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확실히 검색 서비스로 시작한 네이버만의 어떤 강점 혹은 특징이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독자 혹은 또 창작자이실 텐데 이런 네이버만의 강점이 느껴지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스토리 기반 플랫폼인 노트는 어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노트 내의 플랫폼 그 안에서의 콘텐츠는 어떻게 순환하는지, 어떤 철학으로 순환되는지 카토상께 여쭤볼게요. はい、ですね、まずちょっとプラットフォームの外側の大枠の話をすると、今人類はですね、インターネットに引っ越しをしている最中だと僕ら考えてまして、というのは皆さん今一日の時間のうちどれぐらいインターネット使ってますか？僕なんかもう半分超えてるんですけど、でしかも年々比率が上がっていて場合によっては8割ぐらいになったりしている日もあるんですけど、まあこれ皆さんも多分そうだと思うんですよね。買い物、仕事もそうですし、買い物とかネットフリックス見たりとかネットにいる時間が増えてるじゃないですか。でそうなった時にネット上に人々は住むようになった時にそこには住む場所、暮らす場所が必要になっていくと思っていて、で僕らはノートでやろうとしているのはですね、インターネット上に街を作るってことを実は目指しています。街って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住む場所でもあるし、人と出会う場所でもあるし、仕事をする場所でもある、そんなところが街だと思っていて、皆さんおそらく韓国だといろんな全国からソウルに集まってくると思うんですよね。なんでそこに集まってくるのかというと、なんか学校があったり仕事があったり面白そうなことがあったり人と出会えたりするから来るんだと思うんですよね。日本の東京もそんな性格がありますけども、ノートもそういう場所にできないかなと考えているんですね。もちろんソウルの中にもいろんなカンナムだったりミョンドンだったりヨイドとかリテオンとかいろんな場所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ノートの中にも実際いろんな人のコミュニティがいっぱいあって、そこで安全な場所がいい人は安全なところに暮らすし、刺激的な場所がいい人は刺激的なところで暮らすし、そういう住みよいしかしながら出会いもある、チャンスもある、そんな場所を作ろうとしていて、技術的には AI とかをかなり活用してそれをやるんですけれども、なるべく出会いとチャンスが生まれるように、そして安全に過ごせるようにということを目指して運営しています。 카토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도시 만들기라는 단어가 정말 인상적으로 들리고요. 노트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흐름이라든지 철학 이런 것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말씀 중에 창작자는 그냥 창작을 하면 되고 그걸 잘 도와줘야 한다, 다른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정말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왠지 뭔가 맥이 다 있고 계속 철학이 수렴되는 공통점이 있는 걸 보니 노트와 네이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 또 이어지는 얘기에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플랫폼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좀 주셨는데 이제 크리에이터 쪽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시다님, 플랫폼을 통해서 나의 콘텐츠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체감하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みんな早く私の支店さんの話聞きたいだろうなって思いながらちょっと簡単にだけお話しするんですけど、いくつか爆発的な、注目を浴びたタイミングがノートではあったんですけど、すごく記憶に覚えてるのは、母のために車を買ったらえらいことになったっていう。これ私の母、足が全く動かないので手だけで運転できる車を買わないといけない。でもそれを売ってる日本のカーディーラーっていうのがものすごく少なくて、いろんな人に助けを求めて協力をしてもらってなんとか車を手に入れたっていう話を、6000文字ぐらいのノートに書いたんですね。そしたらそれがみんなすごいとか、手だけで運転できるのってびっくりと、助けてくれた人たちへのこの感動っていうのがあって、皆さんが投げ銭をしてくれたんです。お金をノートに読んで頑張れって応援で払ってくれたんですね。そしたらもう1台車が買えるほどのお金が集まって、ちょっとそれを受け取る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ダウン症の弟の福祉施設に私は障害者の方々のための車を1台寄付したので、ノートのおかげで車がもう1台増えた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ことがたくさんあったりしたんですけど、これは私にとっては割と何でもないような、こんな話別にそんな人楽しくないだろうって思ってたことを、いや嬉しいなって、楽しかったなって、私の小さな話なんだけどねっていう小さな主語で書いたら、たくさんの方々が想像以上に共鳴をしてくれて、しかもお金を払ったりそれを広めてくれるっていう行動に移してくれたっていうのは、自分でもちょっとびっくりするぐらいの出来事でした。 아, 누구나 좋아할 만한 혹은 뻔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꺼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만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공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시다님 얘기 듣다 보니까 최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에 공개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혹시 네이버 블로그에서 시작된 이야기인 것도 알고 계세요? 아, 다 알고 계시면 좀 심심한데요. 웹툰이나 소설이 드라마화 되는 경우는 좀 익숙한 편이지만 블로그에서 출발한 개인의 기록이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확장되는 케이스는 또 그렇게 흔치 않아 보여요. 어떤가요, 일구님?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그 김 부장님 이야기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라서 이번 기회에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회가 새롭고요. 이런 사례가 블로그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아 왔었는데 최근에 되게 좋은 변화들은 있습니다. 무슨 변화냐면 블로그에서 일단 인기를 끌면 그 다음에 유료 판매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 네이버에서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서비스를 내놔서 유료 판매를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유료 구독자가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유료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 파워가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출판을 하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생각을 잠깐 해보면 블로그가 꼭 어디로 가기 위한 경유지여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례가 있는데 작년에 그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다들 기뻐하는데 또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글을 하나 남기셨어요. 축하의 글을 남기셨는데 정말 그 자신의 감정을 잘 담아서 남기신 것이 바로 네이버 블로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열심히 다양한 활동을 펼치시더라도 자신의 진심을 계속 담아내는 그런 플랫폼이 블로그인 것이고, 또 블로그에서만 활동하더라도 최근에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천만 원 이상 이렇게 수입을 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블로그는 끝이자 또 처음이자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처음이자 끝이자 계속할 수 있는 플랫폼. 네, 귀에 착착 감기는데요. 블로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이시선님 17년이라고 하셨나요? 네, 와, 꽤 오랜 기간 동안 블로그를 운영해 오신 만큼 블로그 생태계의 변천사를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변치 않는 블로그만의 본질은 어떤 걸까요? 네,
계속 17년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공개될 것 같아서 저는 결국 블로그는 기록의 깊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이버라는 큰 생태계 안에 내 글이 아주 오래 남아서 쌓이고 그리고 꾸준히 아카이빙되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하고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 가다가 가끔 구독자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블로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블로그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블로그를 넘어서 어떤 전체 플랫폼 관점에서는 단순히 깊이 있고 꾸준한 콘텐츠를 넘어서 나의 크리에이티브를 적극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기시다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경험인데요. 좀 하찮은 얘기들 그런 게 그런 걸 잘 다뤄줄 수 있는 플랫폼이 블로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예가 있는데 제가 집에서 내린 커피를 밖에서도 마시고 싶어서 컵을 샀어요. 근데 컵을 1000개 단위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1000개를 샀죠. 그리고 보니까 뚜껑을 안 산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샀는데 뚜껑 500개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뚜껑 500개를 샀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는 반품을 했으면 되는데 그거 못하고 또 컵을 샀죠. 그리고 또 뚜껑을 사고 그래서 제가 이거 싫어하는데 3,000개 정도의 컵을 사가지고 그거 다 쓰는데 2년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블로그에다가 거의 생중계하듯이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독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소소한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블로그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상한 독자 중에 하나가 저였는데 처음에는 이분 왜 어떻게 하려 그러는 거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매력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신선함에 또 감동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일구님 혹시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결이지 않나요? 네네 맞습니다. 우선 제가 대기실에서 나이시선님 사모님을 잠시 뵀는데 사모님께서 이 이야기는 되게 재밌고 그 블로거에는 도움이 됐지만 사모님은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근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토론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 주제입니다. 우선은 나이스님 말씀처럼 네이버에는 정말 그렇게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것은 팬데믹 시즌에 많은 분들이 집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우울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블로그 한 분께서 마음을 고쳐먹고 나 한번 일기를 써봐야 되겠다 매일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미션을 정해서 매일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발견을 하시고 이거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모든 이용자에게 제안해 보자라고 하셨고, 그래서 일기 쓰기 챌린지를 네이버 유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쉽게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맨날 일기를 몇백만 개를 막 써내기 시작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때 이제 예산도 잡아가지고 선물도 드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 예산이 좀 적게 잡아가지고 그 회사에 좀 자금에 타격이 있어서 CFO님한테 굉장히 혼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과연 한 사람이 쓴 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었는데, 기시다님처럼 이제 일기가 그냥 출판되는 것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네이버는 그래도 검색 시스템이니까 그게 검색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살펴봤었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먹고 뭐 여행하고 뭐 물건을 사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도 많이 있듯이 일기 안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뭐 시계를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사야 되지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의 일기 속에 작은 조각처럼 일기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소중하다고 느껴졌고, 또 좋은 것은 누가 작정하고 써서 이 시계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누가 일기처럼 쓴 건 진솔한 거잖아요. 솔직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정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매해 그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완전 그게 유행이 돼서 불체리라고 불리고 있고, 또 저희가 조금 늦으면 막 블로거들이 항의를 해요. 올해는 왜 안 하냐 이렇게 항의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그렇지만 여기 다 아시겠지만 카페나 지식인, 네이버가 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에는 그런 소중한 보물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꺼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뭐 톡톡 튀는 크리에이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 나이스터님께서 해주셨는데, 네이버는 그 어떤 것이든 좀 유용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진지함의 DNA가 저희 피 속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좋은 거기도 하지만 요즘엔 반성을 좀 많이 해보고 있고, 또 새로운 것도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크리에이티브를 발산할 수 있도록 검색도 재미 검색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네이버 앱도 그 주제별로 피드 지면들을 엄청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연애, 뭐 각종 지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곳에 톡톡 튀는 클립 같은 콘텐츠를 노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클립 크리에이터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재미있는 콘텐츠들 너무 많이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앞으로 계속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원래 모더레이터의 묘미는 칼처럼 끝내는 건데 칼처럼 끝내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 나눌 이야기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금 호흡을 빨리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신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유저 및 구독자와의 참여를 통해서 확장되는 콘텐츠 생태계로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고요. 네이버나 노트 모두 오래된 어떤 신뢰 자산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또 계속 확장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해 왔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트의 사례부터 여쭤볼게요. 카토상.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先ほどの話にも少し反応すると、ノートって実は日記が一番多いコンテンツなんですよ。でさっき有料の話ばっかりしちゃったんですけども、実は8割の記事が無料で、みんなまさに日記とかそういった自分の細かい趣味の話とかも書いていて、でそれがまあ一番書かれてるし読まれてもいるものでもあります。ただそ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創作って本当にみんな何書いてもいいと僕らは思っていて、気軽なところからやろうよっていうのが一番メッセージとして言ってる部分なんですね。でその中でやっぱインターネットがすごいのは、どんなマイナーなことでも必ず誰かとつながれる、そこがすごいところで、だからみんな本当自分の好きなことを書くっていうのが基本かなと思ってます。でまあノートの中では今ご質問の話に移ると、クリエイターの皆さんが自分とファンの関係性を作るってことは結構そもそも仕組みとしてサブスクリプションとかで提供してるんですけども、それ以外にもクリエイターが自分で例えば忍者スレイヤーっていう、これ韓国でも翻訳されてる漫画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の作家の方が自分の漫画の二次創作を募集したりとかやってますし、でそういう二次創作とかファンダムが流行ってるので、映画会社とか例えば「マドカマギカ」っていうアニメとか「ルローニケンシン」っていうアニメとかのアニメ会社がノートに画像とかを提供し、公式素材を提供して、それで投稿を求めるってこともやってますね。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창작자들의 경험은 어떨까 또 궁금해집니다. 실제 구독자들과 소통하면서 댓글이나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콘텐츠들이 새로운 영감을 받고 또 확장된다라고 느꼈던 사례들이 있는지 노트의 창작자인 기시다님 의견 좀 여쭤볼게요. ものすごく個人的なお話なんですけど、例えばある日私に一通のダイレクトメールが届きました。それが死ねっていう強い言葉だったんです。障害者の私の弟の写真に対して障害者は死ねっていう、怖いですよね。私最初警察に通報しようかと思ったんですよ。でもなんだか変だなと思ってよくよく話を聞こうとしたんです、その人に。そしたら何回も何回もメールを重ねて、その人は実は子供だったんです。でその人のお母さんとか
学校の先生ともつながって話を重ねていくうちに、その子には発達障害っていう障害があって、学校でいじめられていて不登校だと、ものすごく世界に絶望していて、むしゃくしゃしてウェブで障害者を見つけたらとにかく攻撃していたっていう人だったんです。ものすごく悲しいなと思いました。私はその子に向けて手紙を書いたんです。障害っていうのは君のせいじゃないよと、障害っていうのはあなたにあるものじゃなくて社会の方にあることっていうような、励ましたい、自分の弟に向けて書くような手紙のような文章をノートに1万字超えてたと思います。その子が読むの大変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したらその子がものすごく喜んでくれて、もう4年ぐらい経ちましたけど、その子は病院でリハビリを受けて今実は働いているっていう話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はその子の人生に私の文章が関われたこともあるし、私自身もその子のおかげで文章を書いて、その文章が本として出版もされたので、それは読んでくれる読者からの直接の深い深いコメントがなければ、それに私が返す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できなければ、生まれなかったクリエイティブだなっていうふうに後から思うと、ものすごく人生の大きな一つの思い出になったなって思ってます。 네, 맞아요. 그런 경험과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기시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떠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팬데믹 때 아주 오랜만에 도쿄 여행을 가는데 독자분들한테 엄선된 맛집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정말 많은 댓글하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의 실시간 피드백 받으면서 그 완성을 했거든요, 여행 코스를. 그래서 제가 독자분들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가서 다 먹었죠. 그래서 엄청 살이 쪄가지고 아무튼 이 도쿄 여행 후기 그 이후에 계속 저는 이제 도쿄 출장기, 뭐 출장 준비기, 뭐 여행 지역 정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컨텐츠가 재생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요 글들이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아주 여행의 필수품이 됐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독자분들이 이거를 지금도 활용하시고 계속 피드백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블로그에 대한 애정이 저는 너무 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구독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란 점이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아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플랫폼이 발전하고 확대돼도 창작자하고 플랫폼 그리고 유저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계속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님 책임이 막중하시죠. 네. 우선은 나이스님이 말씀해주신 그 도쿄 30기, 저도 도쿄 갈 때마다 다시 들춰보는 정말 훌륭한 콘텐츠고요. 나이스님께서는 그 팬분들도 계시고 또 친구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행 계획을 함께 세우실 수 있으실 텐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친구가 없거나 팬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신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행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게 바로 네이버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네이버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저희가 맛집 리뷰를 하는데 그 맛집에 그분이 실제로 방문을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OCR로 찍어서 그분이 방문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영수증을 찍어서 리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촉발된 이유가, 그 사용자들도 그런 리뷰들을 더 중시하지만 또 업체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진짜 먹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그걸 권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에 기반한 확산이라는 것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만들어낸 기술을 그냥 그곳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잘 활용하는 것이 네이버의 특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에 컨텐츠 생태계에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내돈내산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 클립에 방문 인증 이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고 퀄리티 높은 컨텐츠는 업체 정보나 상품 정보가 나올 때 또 따라붙어서 함께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리뷰를 만들어 주신 분들의 어떤 사업의 기회가 되는 그런 또 좋은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뭐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카페에서도 뭐 신뢰에 기반한 여러 가지 개인 간 거래를 개선한 얘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있고요. 좀 그렇게 네이버는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랫폼의 얘기, 또 창작자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이버와 노트가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그 신뢰 자산이라는 부분이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누군가 단기간에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에셋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눴다면 내일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사실 3년 뒤도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5년 뒤의 콘텐츠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준비하는 기획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근데 창작자분들은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대?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의 시선님께 AI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받아들여야죠. AI를 통한 변화가 저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에요. 컨텐츠 뭐 제작, 편집, 배포 이런 과정에서 AI의 어떤 자동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보편화될 거고요. 이미 AI로 뭐 영상 요약을 한다든지 뭐 자막 작업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자동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형식적인 제작 역량보다는 크리에이터 본인의 아이디어, 개성, 어떤 나의 시선 이런 게 차별적 요소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뭐 수익 분배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알고리즘 노출 방식이라든지 뭐 AI 활용에 따른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자하고 플랫폼 간의 신뢰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토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はい、ノートでもですね AI をいろいろ活用してるんですけども、いくつかやってることがありまして、まず一つは AI を使った創作支援ですね。創作をお手伝いする仕組みをノートに取り入れてクリエイターの皆さんに使っていただいています。あとはですね、ノートの中で先ほども話したようなコンテンツの流通をいかに良くするかっていうところもですね、実は裏側でかなり AI を活用していろんなコンテンツを見てほしい人に届けるような仕組みを作るってことをしています。こうしたことをしていくとですね、作りやすくなって届けやすくなるということで、ご活用いただけるんですけども、で今後その AI が発展するといわゆる情報みたいなコンテンツっていろいろあって、情報を売るコンテンツは結構 AI が強いんですけども、お二人がやってるようなコンテンツって情報もあるとは思うんですが、どっちかという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あったりコンテクストだったり人格だったりとかそういう部分だと思うので、そういったコンテンツを作っている限りは人間は AI といい感じでやってい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僕は考えています。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창작자 보상이란 무엇일까? 네이버의 고민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일구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가장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고요. 우선은 최근에 제가 들은 건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지는, 가격이 더 비싸지는 글은 어떤 글일까라는 것인데, LLM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AI가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막 글들을 학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AI가 나온 이후부터는 AI가 쓰는 글들도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자기가 AI가 만들어낸 글을 AI가 또 학습할 경우에는 또 모델이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글의 가치는 앞으로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여기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AI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사람만이 빚어내는 오리지널리티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보상 철학도 여기에 딱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업 입장에서도 보면 검색에서도 그랬지만 기술은 결국 뭐 보편화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차별화라는 것은 어떤 콘텐츠를 학습하고 인용했는지일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오리지널 콘텐츠를 더 많이 부각시킬 것이고요. 더 많이 보상하기 위한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검색에서도 이제 AI에서 인용 많이 되는 가치 있는 콘텐츠들을 훨씬 더 부각시켜서 드러낼 것이고요.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신 분들이 나누는 그런 얘기들은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카페나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도 훨씬 더 전폭적으로 할 것이고, 또 오전에 키노트 세션에서 수현 대표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창작자 보상이고 그다음에 AI 보상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숙제를 받고 빨리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작자를 지켜내고 사람의 콘텐츠를 지켜내는 것이 결국 AI 시대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素晴らしいですね。我々もですね、AI から学習される、それに対して対価を払うような仕組みをですね作っておりまして、あとはもちろん検索から AI が参照するというところに対しても報酬が作れないかみたいなことを我々も検討して、かなり似た方向で一緒にやっていければなと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AI가 도입되더라도 사람 창작자만이 갖는 고유한 의미와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거기에 적합한 보상 구조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끝낼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마도 한 4분, 5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AI의 도입, 그렇다면 창작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시다님께도 여쭤볼게요. AI が出てきてから不安になったことは実は一度もないです。ずっとワクワクしてますし、今加藤さんとイルグさんのお話を聞いてすごく嬉しいです。なぜならもっと早くもっとたくさん作れる、書ける、伝えられるからです。私は書くことよりも伝わること、ありのままの私が愛してもらえるっていうことの方が嬉しいんですよ。私たちブロガーはいつも不安があって、例えば誤字脱字です。間違ってる表現をしたりとか、私は目の前の人のことを褒めたり一生懸命愛することは得意だけど調べることが下手なので AI が代わりに調べてくれたりするとすごく安心するんですね。なので、どれほど AI が発達したとしてもクリエイターがプラットフォームを通じて読者を作る、見方を増やすっていう楽しみは絶対変わらないし、私の中の奥にある言葉を言葉にできた、それが伝わったっていう喜びはどれだけ AI が発達しても人間からは絶対に消えることがないので、これからも AI を味方としてノートとネイバーを信じてたくさん書いていこうと今日は思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카토상 유독 많이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そうですね、岸田さんのお話非常に共感したの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さにAI を使うとクリエイターの皆さんがより作りやすくなるので、より皆さんが面白いものを読んだり感動したりできるようになると思っています。で、さっきも申し上げましたけど、やっぱりつながりとかコミュニティ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一番大事になると思っていて、なのでノートはそういう皆さんの創作の喜びと人との物語とそれを中心に据えて AI と共存する未来を作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콘텐츠의 의미, 또 플랫폼과 창작자의 역할, 신뢰, 또 어떤 선순환의 구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오늘 나눴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 한 분 한 분 소감을 조금 여쭤볼게요. 나혜 시선님부터 갈까요? 네. 먼저 제가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서비스인 네이버 블로그에 크리에이터로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AI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사실은 사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AI가 뭐 하다가 안 되면은 사람 불러야겠다, 그게 AI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중심에 있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키시다님 부탁드릴게요. 本日はお招き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普段私はノートでずっと書いてるんですけれども、ネイバーのブログを見てこんなになんか綺麗で、こんなになんか同じものが欲しくなるんだとか、こんなに美しいものが世の中にあるんだっていうことをたくさん見て感動したので、なんかすごいこう2つともいいところが重なって、もっともっとたくさん作品を発表してたくさんの人に読んでもらえるんだなっていう期待が今日広がりました。聞い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구님도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릴게요. 예,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AI 시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참여해서 즐겨주시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이곳에 나눠주시는 창작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하게 잘 지원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뭐 제2의 제3의 라에시선님이나 키시다님이 더 많이 탄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커지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는 이제 노트와 오늘 자리를 같이 한 게 굉장히 재밌는 자리였어요. 특히 이제 노트 대표님, 카토님과도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동안 네이버와 노트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확인한 것은 창작자 생태계에 대한 어떤 공감대, 그리고 창작자와 콘텐츠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가 굉장히 좋은 콘텐츠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 네이버의 기술력을 더해서 AI 기반 서비스와 IP 확장, 그리고 창작자 보상 모델의 혁신 같은 새로운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토사.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改めてこのような貴重な機会にお招きいただいて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先ほど申し上げていた通りネイバーと今回提携させていただいて非常に楽しみにしています。というのは我々クリエイターファーストっていうミッションを持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こが非常に共通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感じたんですね。これからですね、日本と韓国のクリエイターの皆さんが互いに交流して互いに学び合いながら共にグローバルに伸ばしていくってことを一緒に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引き続き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감사합니다. 노트와 네이버가 새롭게 만들어갈 창작의 가치 정말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문득 스티브 잡스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 픽사의 공동 설립자이자 애니메이터인 존 라세터에게 배웠다던 어떤 기술도 나쁜 스토리를 좋은 스토리로 만들 수 없다라는 문장이 생각나는데요. 기술이 경험을 고도화하고 또 확장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상상하고 더 잘 표현하고 더 깊게 관계를 맺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만남이 콘텐츠 생태계에 정말 좋은 선순환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여러분께 그리고 모신 네 분께 또 바라봅니다. 함께 만드는 새로운 창작의 가치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대화 나눠주신 네 분의 패널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저는 딥다이브 세션의 마무리를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검색의 진화 그리고 사용자와 브랜드의 의도가 하나의 경험으로 만나는 광고의 변화. 네, 좌표를 넘어 생활의 무대가 되는 지도,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연결되고 확장되는 공간에서의 이머시브 경험을 만나보셨습니다. 또 방금 전 코크리에이션에서는 창작자와 플랫폼이 함께 만드는 앞으로의 창작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기술은 속도를 만들고 사람은 의미를 완성한다고 하지요. 오늘 무대 위의 인사이트는 연사들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저희 세션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비즈니스 파트너분들, 크리에이터분들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그리고 비즈니스에 많은 새로운 시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내일은 각 서비스에서 정말 찐으로 달리고 계시는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담당자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다양한 세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특히 세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즐기실 수 있는 그라운드 존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비전 스테이지, 비로콜 마켓, 또 이제 막 태어난 태기 등도 만나보시고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단 25의 특별 콜라보 굿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연결이 내일의 새로운 경험으로 확장되길 바라며 딥다이브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